가족을 죽인 왕이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광해군. 교과서에서는 나쁜 왕이라고 배웠죠. 조선왕조실록에도 광해군이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은 광해군이 조선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과연 광해군은 폐륜의 왕일까요? 외교의 천재일까요? 조선의 밤. 광해군의 운명은 1582년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조의 둘째 아들이지만 서자였기 때문이죠. 조선에서 서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자 선조는 곧바로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정작 세자인 임해군은 어떠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해군이 평양에서 기생과 어울리며 술에 취해 지냈다고 말이죠. 반면 광해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강원도에 남아 의병을 모으며 백성들과 함께 외적에 맞섰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 남아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광해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593년 선조는 마침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전쟁 중에 보여준 그의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세자 책봉은 조선 왕실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죠. 1608년 선조가 승하했을 때 광해군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영창대군의 존재였어요. 선조는 말년에 임목대비 김씨와 재혼하여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적자였고 광해군은 서자였죠. 조선의 엄격한 법도로는 적자인 영창대군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했습니다. 영창대군은 당시 겨우 7살에 불과했어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혼란한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이미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고 15년 동안 정치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전쟁을 통해 검증받은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선조 스스로도 이 문제로 깊이 고민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광해군을 후계자로 인정했어요. 당시 정치적 현실과 국가의 안정을 고려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의 왕위 계승은 정당한 승계였을까요? 아니면 찬탈이었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광해군 재위 기간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폐륜하였을까요? 1613년 광해군은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습니다. 왕의 어머니를 감금한 것이죠. 이는 조선 사회의 효 사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해에 벌어졌습니다. 1614년 광해군은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낸 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영창대군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광해군의 지시로 독살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해 친형 임해군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임해군은 광해군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 역시 선조의 아들이었고 일부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광해군은 폐륜하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당시는 왕권이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정유재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위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다면 조선이 다시 내전의 참화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많은 왕들이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숙종도 장희빈을 사사했고 영조도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했어요. 왕권 안정을 위한 냉혹한 현실 정치였던 것입니다. 광해군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도덕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광해군의 진정한 능력은 외교 분야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어요. 중국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반면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후금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광해군은 놀라운 외교적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외교를 펼쳤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619년 사르후 대전입니다.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어요. 조선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속국인 이상 의무적으로 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광해군은 기막힌 전략을 구사합니다. 강홍립 장군에게 1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되 실제로는 싸우지 말고 상황을 보며 행동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조선군은 사르후 대전에서 후금에게 항복했지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지키면서도 실제로는 조선의 국익을 보호한 놀라운 외교술이었어요. 만약 광해군이 명나라 편에서 끝까지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은 후금의 보복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조선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낸 셈이에요. 후금 역시 조선의 이런 태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어요. 이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리적 외교는 조선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서인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들에게 광해군의 외교는 배신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반면 광해군은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파격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인재 등용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했어요. 기존의 문벌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적극 등용했습니다. 이이첨, 박승종 같은 중인 출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당시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를 고려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궁궐 재건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구하여 왕실의 위엄을 되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 제도에서도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대동법을 경기도에 처음 시행하여 현물 대신 쌀로 세금을 거두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진보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들은 기존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서인들은 광해군의 정책 전반에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들은 광해군이 조선의 전통과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과 반대하는 서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어요. 이런 분열은 결국 광해군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23년 3월, 마침내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들이 주도한 이 쿠데타로 광해군은 왕좌에서 쫓겨났어요. 반정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인들은 크게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광해군이 폐륜을 저질렀다는 것. 둘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것. 셋째, 폭정을 일삼아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조선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포기하고 철저한 친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후금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명나라만을 지지했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627년 정묘호란이 터졌습니다. 후금이 조선을 침입한 것이에요. 이어서 1636년에는 정유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청나라로 국호를 바꾼 후금이 대대적으로 조선을 침입했어요.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00구 고두례를 해야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어요.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한 것입니다. 만약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계속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조선이 그런 치욕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들이 정작 나라를 더 큰 위기로 몰고 간 셈이에요. 오늘날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새로운 의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펼치고 있는 균형 외교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국익을 지킬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영세 중립을 지키며 번영을 이루었어요. 핀란드 역시 소련과 서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국가를 발전시켰습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는 이런 성공 사례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400년 전에 이미 현대적 외교의 원리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가족을 제거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워요. 또한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느라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폐륜아로만 여겨졌던 그가 이제는 뛰어난 외교가로 재평가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광해군의 삶과 정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과연 폐륜의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교의 천재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분명 가족들에게 냉혹했어요. 조선의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현실주의적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결국 광해군은 실리적 외교로 조선을 지키려 했지만 도덕성과 권력 남용 논란 속에 왕좌를 잃은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이 옳았다는 것은 인조 반정 이후의 참극이 증명해 주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역사는 늘 한 면만 보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고 영웅의 이면에는 인간의 약점도 존재해요. 400년 전 광해군이 직면했던 딜레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도덕과 실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역사 속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복잡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답은 아마도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